네, 반갑습니다. 오영훈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은혜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또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문위 내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사고 특목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책을 접근해 나갈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교육부가 입시 시기 조정 문제를 좀 발표하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제 자사고의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감소 문제, 또 학생들의 이제 성적 분포 문제도 좀 제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에 전공 외국어 수능을 외면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또 이번 수능에서도 여지없이 72.4%가 이제 아랍어를 신청하는 그런 결과를 또 보도 나온 걸 통해서 보면서 이 문제 이제 계속 놔둬서 안 된다 하는 이제 국민적 그런 공감대가 더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주제 발표 두 분 주제 발표를 좀 듣고 나서 지정 토론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자사고 및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정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자가 오늘 앞으로 좀 당기지. 탁자를 앞으로 좀 당기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입니다. 저는 오늘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속에서 특별히 특권학교 실태와 현황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고교체제 개선안을 제시하는 걸로 좀 주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대해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난 대선 때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고교 체제 단순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교육 공약 중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95.8%가 고교 체제 단순화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네, 좋은교사 운동에서 실시한 초중고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88%가 일반고 전환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네, 쿠키뉴스에서 진행된 외고자사고 폐지 관련 설문에서도 61%가 외고자사고 폐지를 찬성하였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역시 외고자사고 존폐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52.5%가 외고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잠시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고등학교는 2,353개가 되고요. 그중에 지금 과학고, 영재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저희가 지금 특권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2개에 해당합니다. 전체의 4.8%인데요. 그런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고작 112개밖에 안 되는데, 고작 4.8%밖에 안 되는데 그걸 허용하지 못하느냐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지 않습니다. 단순한 비교지만 특권학교 현재 고3 학생 수들 25,000여 명으로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의 모든 모집 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고교 유형별 서울대 합격자 비율 변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에 서울대 합격자 비율 중에서 일반고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7.7%였습니다. 2010년으로 가면서 66.9%로 줄어들고요. 2016학년도에는 46.1%로 줄어듭니다. 반면 2006년도에 자사 특목고 학생은 18.3%였는데 2010학년도
네, 28.2%, 2016학년도 44.6%로 서울대 합격자 수 비율만 단순 비교해 보아도 변화의 추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네, 2016년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 상위 45개 교의 특목 자사고 비중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대 합격자 수를 배출한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838개 3,377명입니다. 그중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수 기준으로 상위 45개 교를 랭크했는데요. 그 상위 45개 교에 해당하는 전체 합격자가 서울대 합격자 수 3,377명의 37.4%에 달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여기 상위 45개 합격자 중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자 수 비율만 다시 빼고 보면 전체의 82.3%에 해당합니다. 45개 교는 자세히 봤더니 자사고 13개, 특목고 18개, 그리고 일반고가 14개인데요. 이 일반고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8개, 전국 단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단 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학교라고 앞에서 지칭했던 학교들이 전체의 40.7%의 서울대 합격자 수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를 한번 랭크해 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학교 유형이 표시가 되는데요. 18번의 당국대 사대부고나 19번 수지고, 그 밑에 그 정도 서울고 정도를 빼면은 모두가 자사고 특목고로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외고 졸업생들의 법조계 진출 비율을 좀 알아봤습니다. 특권학교로 시작해서 고교 서열화 그리고 대학 서열화로 연결되는 것은 비단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권력기관들을 독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 외고의 외고 졸업생들의 법조계 진출 비율이 높은 것은 유명한데요. 2013년 신문입니다. 동아일보 신문인데 외고 30년 신권력 엘리트 산실이다. 법조계 10년 후에는 외고 천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3년 기사니까 2023년 후에는 법조계가 외고 천하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기사가 있어서 특권학교에서 시작되는 그 특권이 어떻게 우리 사회로 연결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지난 9월에 오영훈 의원실과 함께 전국에 3,700명 가까이 되는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고교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82.4%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을 유형별로 재직 고등학교 유형별로 다시 나눠봤습니다. 일반고 소속 고등학교 교사들의 88.8%, 과학고 영재학교 교사들의 77.3%, 외고 국제고 64.5%, 자사고 60.9%, 전국 단위 자사고 51.5%에 해당하는 선생님들도 역시 고교 사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일반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 10명에 9명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고교 서열화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고교 서열화 완화에 대해서 노력하였나요? 얼마나 서열화 완화가 되었냐를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이 84.3%가 나왔습니다. 네, 고교 유형과 좀 고교 서열화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목고는 90조에 보면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생략했지만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6번에 외고와 국제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특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특목고는 사실상 학생 선발에 있어서나 또 학교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요구를 반영해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 계열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서울대 일반학과 또는 기타 다른 전공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외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고가 더 이상 특수한 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은 이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여전히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가 특목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우수한 학생의 선점 효과를 통해서 대학 입시의 좋은 실적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고교를 서열화시켜가면서 특권을 누려온 것이죠. 더 이상 이런 학교가 이런 목적으로 학교 구분으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는 2001년에 자립형 사립고가 허용이 되면서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이 됩니다. 이어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수의 자율형 사립고, 많은 수의 자율형 사립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사고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뒤에 가서 자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발 시기에 따른 고교 유형별 고입 전형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현재 4월 달에 영재학교가 고입에서 먼저 선발을 시작하면 정기학교라고 불리는 곳에서 과학고, 외고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 자사고에서 우선 선발을 하고요. 정기학교 입시가 끝나면 후기학교, 전국단위 자율학교, 과학중점학교가 선발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그냥 배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보이시면 안 되거든요.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학생을 성적 순대로 학교 유형대로 뽑아서 고교 체제를 서열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고입 전형인데요. 네,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날 그 외고자사고 국제고의 정기학교의 입시를 외고자사고 국제고를 정기에 두지 않고 후기 일반고와 같이 고입 동시 실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로 이해가 되고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누려왔던 특혜에 대해서 우선 선발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고입 시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그 공약을 처음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됩니다. 근데 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어떤 개선의 좀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시기 일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선발 시기를 일어나 하는 것만으로는 고입 전형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일반고 전환도 불가합니다. 네, 고교 유형별 고입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권학교들은 사실상 성적, 그리고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해서 학교가 선발하게 되는데요.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그냥 배정을 받는데 이렇게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게 된다는 것은 선발 방법에서 일단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을 낳게 됩니다. 선발 방법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서울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미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무시험, 선지원, 후추첨제를 제한합니다. 네, 특권학교의 실태와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사고는 전국에 46개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해서 기존 자립형 사립고에 더한 학교 10개, 그 다음에 광역 단위는 해당 학교 시도 시도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가 전국에 36개가 있습니다. 2개가 지금 취소되었기 때문에 34개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평준화를 보완하겠다고 자립형 사립고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자립형 사립고에 더해서 광역단위 자사고까지 확대되면서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성적 우수자 선점 현상입니다. 네, 이게 지난 7월에 오영훈 의원실과 함께 서울 소재 204개 일반고 모두, 그리고 서울 소재 자사고 23개 모두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내신 성적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38.6%였는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 내신 성적 20%에 속하는 학생이 18.5%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자사고에서는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22.8%에 비해서 일반고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자사고는 2015년부터 추첨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추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추첨 이전에도 상위 20%의 학생이 43.9%로 자사고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선발 방법을 추첨해서 했더니 성적 우수자들의 쏠림 현상이 줄어들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37, 38 비슷하게 자사고로 성적 우수자들이 쏠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 방법을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사고를 얘기할 때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21개 자사고의 국영수 편성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권장 고시된 것은 그 수업 단위의 50%를 넘게 국영수를 편제하지 말아라가 기본인데요. 지금 보면은 4년 평균 54.7% 국영수 초과 편성 비율이 보입니다. 혹시 제일 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울산 성신고 같은 경우에 66.9%, 대구 경일여고 63.8%에 달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업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국영수로만 편제를 했다는 얘기죠. 2017년은 좀 달라졌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 자사고 44개 학교 수 중에서 여전히 29개 학교가 90단위, 그러니까 절반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2013년에 교육부가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라서 국영수가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50%를 초과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밑에 빨갛게 보면 자사고의 경우는 권장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현재까지 자사고가 50%를 초과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18학년도부터는 50% 제한 규정이 자사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자사고 그 50%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저희가 이번에 좀 봤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소재의 자사고 그 재지정 평가 대상 그 성과 지표에 보면은 기초교과 편성 비율이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자사고의 경우에 좀 국영수 편중 비율이 약간 반강제적으로 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3 학생들과 고1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에 따라서 어떻게 사교육 실태가 다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중3 학생들의 경우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의 평균 구간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나오는 반면 광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과학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교에서는 30%, 40%를 육박하는 수준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구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100만 원 이상,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봤더니 일반고는 8.7%에 비해서 광역 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경우에 4.9배 이상의 그 사교육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 6일 이상, 일주일에 6일 이상 사교육하는 실태도 살펴봤는데요. 역시 일반고에 비해서 특권학교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당 사교육 시간 14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특권학교에서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3 학생들의 경우에 역시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과 특권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일요일 사교육 행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군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일요일 사교육 실태는 높게 나타났지만 여기에서도 특권학교에 소속된 고등학교 1학년들의 사교육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건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물은 겁니다.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로 지금 어느 수준까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고2 수준이나 고3 수준의 선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5%, 0.9%, 5.9 정도에 불과했지만 특권학교의 희망을 진학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고2 수준과 고3 수준의 수학 선행 사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게 광역 단위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과학고, 영재학교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고 대비해서 보면은 특히 과학고 영재학교와 일반고 진학 희망 비교해 보면 9.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교 수학 선행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74.2%가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광역 단위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에서 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고교 수학을 어디까지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원, 수투에 몰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수학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반면 광역 단위 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적분 1, 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포함해서 선행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기하와 벡터는 고교 수학의 거의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 희망하는 학생이 13.1%. 더 심각한 것은 과학고 영재학교를 한번 봐주십시오. 중학교 때 도입 전에 이미 기하와 벡터까지 선행 사교육을 했다라는 학생이 38% 이상, 40%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고입 사교육을 언제 시작했냐라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전, 초등학교 시점이죠. 초등학교 때 고입 사교육을 시작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봤더니 사실 모든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고입 사교육 경쟁에 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서열화된 고교 체제로 인해서 이 고입 사교육이 초등학교로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서열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고입 사교육이 연결될 것입니다. 네, 중학교 학생의 중3 학생의 77.1%가 선행 필요하다, 고입 전에.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들어간 고1 학생들의 80.8%가 역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진학 동기를 살펴봤습니다. 왜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 모두 좋은 면학 분위기를 1등으로 제일 우선하는 걸로 뽑았는데요. 학교의 나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이러한 대답들이 아니라 좋은 면학 분위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대학 입시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자사고의 비싼 수업료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비싼 수업료는 계속해서 불평등한 교육기회, 교육격차 유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 기준의 그 사립 외고 1인당 평균 학비입니다. 1,2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조금 최근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실의 보도자료인데요. 일반고와 외고 자사고의 등록금을 5년간 비교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 봤더니 일반고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동일하게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외고 같은 경우에 2013년 대비 2017년 112만 원이 상승했고요. 자사고도 거의 7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도 문제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자사고 외고의 등록금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봤더니 서울시 교육청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지만 학교가 사실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고 그냥 권고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2017년 국감 자료인데요. 사립학교, 물론 여기에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좀 더 범위가 넓어졌지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살펴봤습니다. 수업료에 좀 더 포함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민족사관고의 1년 학부모 부담 경비는 2,490만 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청신국제고 1,660만 원, 경기외고 1,620. 네, 어마어마한 대학 등록금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네, 자사고 재정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자사고 재정 지원은 언제나 좀 민감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면 자사고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목적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사고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제기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자사고도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목적 사업비는 학교가 학교 교육 목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목적 사업비는 자사고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실정법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5년에 자사고의 목적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자사고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고에 대해서 목적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사고는 오히려 이 목적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게 되면은 일반고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목적 사업비가 문제가 될 때 보면은 분명히 등록금을 2~3배 이상 받아서 법인이나 그 학부모의 부담으로 훨씬 더 많은 학교의 운영비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수준 또는 일반고보다 더한 수준으로 항상 목적 사업비가 자사고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사고는 재정 자립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사고의 그 재정 자립이 담보되지 못하다면 자사고가 자사고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사고 재정 결함 보조금입니다. 최근에 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면서 전국 단위 자사고 그 5개교에서 반박을 하는 제시 근거로 원래 그 사립학교는 재정 결함 보조금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을 하다가 재정에 결손이 생겼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사고는 자사고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 자립을 하고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46개 자사고에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재정 결함 보조금이 연간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은 재정 결함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보조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비용으로 접근을 하시니 저희도 묻고 싶은 것은 정부가 2천억 원, 그러니까 자사고 측에서 제시하는 2천억 원 절감이 이렇게 자사고 법인이 그걸 부담하거나 뭔가 메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자사고 학부모님들께서 2배, 3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는 그 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 절감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지점에서 굉장히 불편했고요. 또 비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저희도 비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가 존재함으로써 고교 서열화되고 고입 경쟁이 격화되고 사교육비 또는 그 사회적으로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한번 가시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간단하게 2016년 사교육비 통계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중에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27만 5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는 분명히 줄고 있는데 이렇게 중학교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입 경쟁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 고교 체제로 인한 고입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나 특권학교의 그런 고교 서열화 해소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회적인 이익은 2천억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경우에 지난해 발생한 사교육비 총액만 중학교만 4조 8천억 원이었고요. 초중고 모두 합해서는 18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외고가 더 이상 특수 목적고로 현재에도 여전히 설립 목적을 가지는 게 타당한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유은혜 의원님실 보도 자료인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2017년에 외고 졸업생 중에 어문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1796명 37.6%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명 중 1명에 달하는 학생만 외고 출신으로서 어문계열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5년간 외고 졸업생들의 진학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게 31.3%만 어문계열로 진학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5년, 2017년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수능 제2 외국어의 응시 현황입니다. 외고생들은 자신이 전공한 제2 외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외고생들이 자신의 전공 언어가 아닌 시험을 위해서 시험용 외국어를 선택해서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치고 있는지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2017년만 보면 전체 응시 인원 5,487명의 24.7%에 달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전공한 언어가 아닌 걸로 수능에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학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의 설립 목적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응시 빈도가 높은 과목이, 그러니까 나의 전공이 아닌데 시험을 치는 과목이 아랍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는 최근 기사에 보면 로또라는 표현이 붙는데요. 간단한 사교육만으로도 1등급을 받는 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찍어도 4, 5등급은 나오는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사실상 그 특목 자사고 중에서 울산 외고를 제외하고는 아랍어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현실입니다.
네, 교육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의 것들을 인정하고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입시 위주의 교육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더 이상 정기에 우선 선발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보도자료였습니다. 네, 특근학교 실태화 현황에서 과학고, 영재학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과학고는 전국에 20개가 있습니다. 과학고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속에서 사교육 유발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고 입학 전형의 문제는 외고는 그 입학 때 영어 성적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 성적을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수학, 과학으로 가급적 최소화해서 보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매뉴얼에만 나와 있고요.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 전형 요소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단편적인 교과 지식을 묻지 말고 그리고 필기고사를 금지할 것을 매뉴얼에 했지만 오히려 역이용되는 겁니다. 단편적이지 않은 교과 지식을 면접에 물으면 되겠구나. 필기고사는 아니지만 필기고사에 준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이지 않은 교과 지식, 거의 필기고사에 준하는 수준의 면접은 사교육으로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중학교 학교에서 학교 수준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절대 대비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고의 입학 전형 기간이 최소 3개월입니다. 특히 과학고에 지망하는 애들은 이전에 4월에 시작되는 영재학교에 지망했던 애들이 과학고를 많이 지망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에 3개월, 4개월, 총 한 7개월 정도를 입학 전형 기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전국에서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요. 전국에 8개고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과학고로 끝나는 학교들이 많아서 과학고랑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과학고와 영재학교 이런 이중적인 유형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 입학 전형은 1, 2, 3단계로 나누는데 학생 기록물 평가, 영재 소양 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영재 캠프, 영재성 다면 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1단계 같은 경우에 학생의 스펙입니다. 자신의 영재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교육이 붙게 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했지만 내용상 수학, 과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3단계 영재성 다면 평가도 2단계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고뿐 아니라 영재고는 과도한 입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조사한 건데요. 과학고의 입학 전형 문항 중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중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현저히 벗어가는 문제들을 봤더니 수학의 34.6%가 그러했습니다. 영재학교는 더 심각했습니다. 영재학교 입학 전형 문항 중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절대 대비되지 않는 문제가 수학의 66.4%, 과학의 26.8%가 나왔습니다. 네, 간단하지 않죠. 네. 실태를 좀 살펴봤는데요. 고교체제 개선 방안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현 정부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을 대선 공약 때 이야기를 했었고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겠다. 그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고입 동시 실시 및 일반고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번 11월 2일 교육부 자료에서 현 정부의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에 관한 로드맵입니다. 동시 실시안에 대해서는 발표가 됐고요. 단계적으로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일반고 지원을 유도하면서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겠다라는 로드맵이죠. 네, 제기되고 있는 일반고 전환을 위한 방안은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입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재지정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가시화되었는데요. 재지정 평가는 말 그대로 서울시 교육청 6월에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왔었는데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그 학교가 얼마나 잘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이지 특권학교가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립을 결정할 기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지정 평가 도래 시기 또한 어떤 학교는 2019년, 어떤 학교는 2020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대입 전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정권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정책 일몰제하자, 단계적으로 적용하자.
네, 정책 일몰제는 일단 시행령은 즉각 개정합니다. 그러나 5년 주기 재지정 평가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가 연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주자는 건데요. 그러나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한 학교들은 향후 5년, 그리고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년이 일반고 전환이 되기까지 지금부터 생각해도 8년 가까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단계적 적용이라는 말도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게 있는데, 학교마다 단계적으로 적용을 달리하겠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유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다만 3개 학년 모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라고 할 때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입 선발 시기와 선발 방법만 개선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선발 시기만 일반고와 일치시키자. 교육부가 이미 이건 발표했고요. 시기는 그대로 두고 선발 방법만 추첨제로 바꾸자. 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발 시기뿐 아니라 선발 방법의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지 현재처럼 불합리한 고입 전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자사고의 경우에서는 이미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선발 시기와 선발 방법만 개선하는 곳으로서는 일반고 전환의 방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아까 봤었지만 서울 자사고가 추첨제로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자사고에 몰리고 있는 결과를 미루어 보아서 이것만으로는 일반고 전환의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방법이며 근본적 고교 서열화 해결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물론 선발 시기와 선발 방법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상을 정리해서 지금 발제문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 전환하는 방법, 법적 근거를 삭제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라는 것에 대해서 44.3%의 교사들이 응답하였고요.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사고, 광역 전국, 외고 국제고, 영재학교 과학고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을 제안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이 시행령은 개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고로 전환 가능한 가장 본질적인 조치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의 특권학교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모든 학교의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관련 법정 시행령 개정 삭제를 말씀드려서 해당 규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은정 연구원님께서 상당히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편해야 된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가 뭐 토론 과정에서 뭐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발표까지 듣고 지정 토론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정교조 서울시지부 정책교섭국장 맡고 계시는 조남규 선생님께서 발표를 좀, 여기서 앉아서 하실 건가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네. 예, 조남규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금방 발제에 따르면 일괄 전환하는 그 방안 중에서 맨 밑에 줄에, 아까 그 파워포인트 맨 밑에 줄에 1, 2, 3학년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국제중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자사고 특목고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꼭 이제 풍선 효과 또 대입제도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교육부가 시행령만 고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계셔서 저는
그 시행령을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예시문까지를 작성을 해서 드렸고, 또 하나는 그 풍선 효과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정책하고 이런 식으로 연동되어서 하면 됩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이 오타가 좀 있는데, 오타를 제가 분명히 수정한 것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수정 안 된 것을 제가 보내드려가지고 그 연도에 좀 착오가 있는데 간단히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먼저 국제중인데요. 국제중학교 법률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초중등교육법상에는, 법률에는 중학교와 그 다음에 방송통신중학교, 고등공민학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76조죠. 여기에 상위법에 근거 없이 특성화 중학교라는 조항이 나오게 되고, 이 특성화 중학교라는 그 조항에 따라서 그 시행규칙 55조 제1호의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중은 시행규칙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금방 나온 55조 1호를 그냥 삭제하면 됩니다. 원래 이 특성화 중학교는 국제중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 74쪽에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학교 교육 체제의 중도 탈락자 문제로 고민하는 정부 당국이 1998년 학교 부적응 학생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의 설립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었고, 그래서 경기도의 헌산중학교, 두레자연중학교, 이후중학교 등등의 전라북도, 지평선, 전라남도, 성지, 송학, 용정 뭐 이런 학교들이 원래 특성화 중학교를 만든 그 취지였었는데, 여기에 슬쩍 국제중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국제고등학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한 종류로 되어 있고요. 국제중학교는 특성화 중학교로 또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특성화 중학교에 국제중이 있고요. 고등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옛날 실업계가 또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이 교육, 이 학교 체제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우겨 넣기로 빨리빨리 넣고 보자는 식으로 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어쨌든 국제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 55조 1호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서 적용 시기를 현재 초3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거기가 지금 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1일자 입학까지는 국제중 입학을 허용하고, 2021년 3월 1일자로 입학하는 중학생부터는 일반 중학교로 받자. 연도를 다 하나씩 1년씩 늦춰줘야겠는데요.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현재 초3 학생들은 국제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이 학생들이 중학교 갈 때, 그러니까 현재 4학년이죠. 현재 초 4, 5, 6까지는 준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현재 초3부터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가져는 겁니다. 이후 고등학교도 욕심 같아서는 당장 내년에 다 없애고 싶지만, 어쨌든 행정의 또 뭐 지속성이나 안정성이나 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문제도 현재 중 1, 2, 3인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보장하고, 현재 초 6인 학생들부터는 없애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5쪽에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이미 나온 것처럼 자율형 사립고의 법률적 근거,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의 자율학교 조항에 따라서 있고, 그 중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75쪽의 첫 번째 문단에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 즉 초중등 교육법에서의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구 시범 학교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를 판단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인정되면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그 정책을 다른 데 적용을 시켜서 일반화시키거나 이런 것이 애당초의 목적인 것이어서 한시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존하는 이런 학교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91조 3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방안은 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 전체를 삭제를 하고 부칙은 아까 국제중처럼 76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연도를 다 하나씩 뒤로 미뤄서 현재 초6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시기인 2021년부터는 이제 자사고가 운영되지 않고 그다음에 2020년 3월 1일자까지는 허용하고 2021년 3월 1일자부터는 일반 고등학교로 받지 않는 것이고 부칙에 2021년 이전에 일반고로 전환할 시에는 지원금을 주고 재지정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여기에 지금 강조는 하지 않았는데 77쪽에 보면은 그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간단히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와 그 다음에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고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2001년에 시작되어서 그 후에 대단히 최근에 문제가 많았던 하나고등학교까지가 소위 말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분류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고교 300 프로젝트가 실시되기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라고 불렀던 학교들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율형 사립고로 통합을 시키고 명칭은 자율형 사립고로 통합시키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한 것은 그냥 광역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학 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이 맞출 때 이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 즉 옛날 자사고가 제외되었습니다. 대상에서 이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법률상으로는 똑같은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77쪽에 외국어고 국제고입니다. 외국어고 국제고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데 사실은 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도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가 없이 시행령 76조 3항에서 76조 3의 제2호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갑자기 나오게 되고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 규정의 조항에 따라서 시행령 제90조에서 제1항 제5호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생긴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라는 이런 조항으로 외고와 국제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8쪽의 개정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에 제5호가 아니라 제6호인데요. 제6호를 삭제하면 되고 아까 자사고나 국제중처럼 연도를 하나씩 뒤로 미뤄야 되는데요. 2021년으로 하고 2020년 3월 1일자 입학까지는 허용을 하고 2021년 3월 1일자부터는 일반고로 받고 부칙에는 2021년 이전에 일반고로 전환할 시에
지원금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안을 예시를 해놨는데 78쪽에 있는 것이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55조의 제1호를 오른쪽처럼 삭제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은 자율형 사립고는 시행령 76조의 3에 제1항 4호에 자율고등학교가 있고 그 속에는 자사고와 자공고가 있는데요. 자사고만 이제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시행령의 91조의 3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시행령 전체를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80조에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80페이지입니다. 그 5번에 91조 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여기를 삭제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그 전형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전기에서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 81쪽에 보면은 제6호를 삭제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부칙에서는 81쪽 아랫부분입니다. 부칙에서는 경과조치에 동그라미 1번에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8월 31일까지는 전환을 해야 이제 다음에 3월 1일자 6개월 전에 이제 입학 방법을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고 동그라미 4번에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8월 31일 이전에 전환하면은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없어지고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자공고나 강남의 일부 학교 그다음에 일부 사립고로 지원이 몰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중이나 일반고로 전환 시기를 3년 뒤로 잡아서 여기도 다 연도가 이 부분도 하여간 전부 1년씩 미뤄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의 전환 시기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서울에서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 효과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만 폐지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일반고에 상위권 학생이 한 반에 한 학급에 한두 명 들어온다는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다 없어지고 일반고로 다 흩어지게 되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학 네트워크, 대입 수능 절대평가, 대입 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교사별 평가가 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동시에 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현재 준비가 제일 가능한 것이 국립대 네트워크이고 이 국립대 네트워크는 공동 선발, 공동 학위, 그 다음에 수업과 학점 교류 이런 정도로 해서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일단 들어오는 것을 2017년 올해 안을 준비해서 법령을 준비해서 2020년이 아니라 21년 입학생부터 통합 국립대로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그 대입에 이 입시 부담이 저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점차 지역이나 사립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수능 부분은 일단은 절대평가라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논술 절대평가로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17년에 고시를 해서 2021년 신입생부터 5단계 절대평가로 하고 이 수능이 5단계 절대평가가 되면은 대입에서 일단 수능의 변별력이 좀 약해집니다.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능 대비 암기식 진도 나가기, EBS 문제풀이, 그다음에 1, 2학년의 진도 다 나가고 3학년 때 문제풀이만 하는 관행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효과를 생각한다면은 수능 절대평가안은 이번에 지금 미뤄져서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 4, 5년이 지나면은 수능을 논술로 보는 방안을, 즉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논술로 보되 패스페일 정도로만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2018년이 아니라 2023년경에 예고하고 2027년 신입생부터 논술 수능으로 보게 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논술학원이 또 성행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절대평가로 그리고 패스페일 정도로 하게 되면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면이 훨씬 더 크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면은 교육과정도 대폭 개편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량을 대폭 줄이고 통합적 사고력을 중시하자라는 그런 의견들만 있었는데, 2017, 18, 19년에 연구하고 결과를 내서 20년, 21년에 교과서를 개발하고 2022년부터 초 1, 2부터 적용하기 시작해서 2026년에 고3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2027년 정도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바로 이 교육과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용은 대폭 줄이고, 그리고 사고력을 중시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수능을 이 사고력을 바로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논술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이렇게 되면은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지는 대신에 고등학교에 이제 그 내신이 더 중요하게 될 텐데, 내신은 지금의 입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80선 맨 아래인데요. 교사별 평가권을 부여를 해서 교사들이 이 개개인, 그러니까 제가 역사교사인데 1반부터 3반까지 들어간다면 1, 2, 3반에 대한 평가와 4, 5, 6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사별 평가권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교사들이 이렇게 됩니다. 수능은 절대평가로 약 4, 5년 동안 수능이 절대평가로 되는 동안에 저는 옛날처럼 굳이 EBS를 문제풀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죄송하지만 판서하고 주입식 강의식 교육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교사별 평가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수업 방법을 개선해서 점차 사고력 중심으로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교육과정이 개선되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은 과거에 역사로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 역사적 지식을 다 알고 있느냐가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또 개정이 되는 거죠. 교육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수능이 논술 패스페일로 변화하게 될 때쯤에 되면은 이 교사별 평가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84쪽에 고교 학점제 문제가 있는데요. 고교 학점제는 이것은 여기에 주 논의 주제는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마치 7차 교육과정 때처럼 즉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선택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설되는 과목은 옛날 그대로인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학교 통합 네트워크의 숫자를 늘리면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사별 평가권을 주면서 교육과정을 변화시켜 나가면은 오전에는 주지 교과를 100분 수업으로 2타임 정도 하고 오후에는 예체능이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역사회에 나가서 출석 체크하고 패스페일 정도로만 체크하는 이런 것들이 한 10년 뒤에는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그래도 고교 학점제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지금 내년부터 이것부터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텝을 꼬이게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뭐 단기, 중기, 장기 과제는 너무 거창한 문제인데 어쨌든 딱 한 줄만 말씀드리면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를 그 연장선에 지금까지 와 있었는데, 이제 뭐 제목은 꼭 4.16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4.16 교육체제라는 식으로 적절한 명칭을 뭐라고 붙이건 간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86쪽에 교육개혁 10년간 타임테이블 예시라는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뭐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여기다 빨리빨리 수정을 하셔가지고 빨리 진도를 나가시라고, 법률 안도 다 드렸고 이 타임테이블까지 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특히 제일 마지막 장의 테이블 이 안을 보면서 국가교육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조남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에서 또 이야기를 또 안 끊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고교 서열화 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도입 시기와 관련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좀 논의를 좀 집중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 4.16 교육체제든 아니면 어떤 또 수식어가 붙는 교육체제든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언들이 있다면 또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부터 해서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좀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 정도 차 한잔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10분 동안 차 드실 수 있는 시간 좀 갖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